노혜경의 그 엽세.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종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그 엽세. 언제부터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까를 잠깐 말씀드렸죠. 적어도 1987년 이전까지는 북한에 관해서 민간인이 이야기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담론은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담론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뿔 달린 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소비되었는가. 이 소비되었다는 말 참 되게 묘하죠.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거나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소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오늘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잠시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네. 자, 참 종북,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종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새누리당이라든가 또는 국정원이라든가 또는 이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비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면 추종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 종북이지 또는 너는 종북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 너는 빨갱이다. 너는 공산주의자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쾌하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북이다 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이 소위 진보 진영 내부를 갈라놓기 딱 좋은 언어죠. 분할 통치하기 딱 좋은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종북이라고 씹고 욕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좌파를 향해서 퍼붓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투표할 때는 이 더민주를 찍을 것 같은 또는 심지어 안철수당을 찍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종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죠. 종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종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예를 들어서 특히 386 운동권 출신들 보면요. 자신들이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주사파들에 대한 노여움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람은 멀리 있는 원수보다 가까이 있는 경쟁자를 더 미워하는 것 같다. 사실 경쟁자는 크게 보면 편이거든요. 같은 목표를 놓고 서로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화나는 상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친구잖아요. 응팔에서 공부 잘하는 애 둘이가 있었죠. 선우하고 정환이. 정환이는 나중에 공군사관학교 갔고 선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연세의대를 갔습니다. 어쨌든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우가 압도적으로 늘 1등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정환이가 1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둘이 경쟁심을 가지고 나는 쟤를 꼭 이겨야 되겠어라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했다면 응팔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안 만들어졌겠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보면 정말 남들 보기에는 사소한 그리고 별로 대세에 지장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다 못해서 적보다 못한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 뺐지, 지역구 당선. 이거는 전교 1등을 양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치열한 싸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보면 새누리당이 먹는 것보다는 우리 편들 가운데 누군가가 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우리의 유권자 전체에게 좋다라는 건 그야말로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할 때 보면요.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못 될 것 같으면 쟤도 절대로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미움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해가지고 결국은 새누리당 후보한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부에서 분열시키기 딱 좋은 프레임을 우리가 제공을 했고 그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달리고 분열되고 분할 통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도 예, 북한이라는 표상이 뭐 어떤 표상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어도 1987년 이전까지는요, 북한이라고 하는 건 공포스러운 외부 세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포스러운 외부 세계는 공포를 통해 다스려야 될 내부 세계하고 짝짝꿍입니다. 바로 국경선 너머에 무시무시한 적이 있어. 절대로 다가가면 안 돼. 자, 이렇게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은 그 무서운 적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일정한 정도의 자유를 우리의 그 지도자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재의 수많은 부정과 비리와 억압과 폭력과 이런 것들을 양해하거나 또는 덮어주는 공포스러운 외부 세계로 작동을 합니다. 즉 내부 통제를 위해서 외부의 적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적이 실제로 전쟁도 한번 붙어봤던 진짜 적이라고 한다면 참 편리하죠. 예, 이런 걸 가리켜서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죠. 예, 우리의 남북한의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반해서 서로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그 백낙천 선생이 이러한 체제를 분단체제라는 말로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분단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이 분단되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분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남한에도 북한에도 다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위안부 협상건을 두고서 우리의 이 국론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마구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무려 100년이나 지난 옛날이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이완용을 비롯해서 귀족들, 일부 귀족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살다가 보면, 참 36년이나 통치를 당하다가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최근에 느낀 건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1980년대부터 우리가 이 민중이라고 부르는 일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는데 혈안이 된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는 것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국민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온 국민이 다 반대하고 의병으로 나서고 모든 사람들이 동학군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무리 일제가 우리보다 화력 좋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다고 해도 그렇게 대한제국을 꿀떡 삼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내통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완용이 무리 같은 귀족들 한 줌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위 10%하고 절대로 새누리당하고 이해관계는 같지 않은데 상위 10%에게 잘 보이면 뭔가 자기가 잘 될 줄로 알고 있는 이 바닥의 30%하고가 아주 견고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제 때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일제에 점령당하고 있었던 그 의사늑약인이 한일병탄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그 무렵,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딴 전쟁들이 우리 땅을 무대로 해서 벌어지던 그 무렵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러한 삶이 마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황당한 국론 분열이 우리의 분단 체제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북한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호전적인 적이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언제나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적대적인 대결의식, 냉전적인 대결의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냉전적인 대결의식을
자꾸만 불러일으켜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박정희나 전두환 또 그의 주종 세력들인 일부 기득권층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국민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단 체제를 지속함으로써 하다못해서 심리적인 이익이라도 얻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건 나쁜 거야,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점이 통일이 이익이 있어,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거꾸로 얘기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노무현을 지지하고 진보 크게 봐서 보수가 봐서 진보 세력, 스스로는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보수가 봐서 진보 세력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무찌르고 이겨야 될, 또는 전쟁은 치르지 않더라도 굴복시켜야 될 적이다. 평화공존의 대상, 그냥 인정해주고 평화공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무릎 꿇려야 될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분단체제를 지속하게 해주는 거죠. 즉 박정희가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무시무시한 담론들을 펼치면서 그것을 독재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을 때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올소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함께 동원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단순히 일당 몇만 원 받고 동원되는 몇천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일당 몇만 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광장으로 나가리라라고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 내 안에 들어있는 불명확하고 아리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확신을 부드러운 언어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잘 안 되는 짓인데, 근데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우리 연습하자고요. 네,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요, 역시 언제나 노랑윤성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셔서 첫 번째 신청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How Deep Is Your Love가 여러 사람이 불렀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고른 것은 비지스 괜찮습니까? 비지스를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지스가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불러드렸던 바로 그 노래 How Deep Is Your Love 였습니다. 이 디스코, 저도 좀 췄는데, 그 유명했던, 사실 비지스가 이 이전까지 이런 그룹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토요일 밤의 열기 음악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전성기를 누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종북, 이 철저하게 강하게 나가야 한다. 그래야지 함부로 종북 못 끓이지요. 반새누리가 매번 그냥 넘어가주니 뻑하면 종북머리 빨간칠 아주 맞들렸습니다. 라고 개마리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들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요, 이 반새누리가 매번 그냥 넘어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이 종북이라는 말로 인해서 스스로 분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북이라는 말이 원래 만들어진 게 사실 그보다 역사는 오래됩니다만 사람들한테 확 퍼진 게 2008년도에 그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나갔던 사람들, 조성수 등등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종북이라고 부른 것이 확 퍼지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위 386들 PD하고 NL이 서로 싸울 때 원수보다 더 나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그때의 어린 시절의 원한이 지금의 정치 지형까지 망가뜨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도 솔직히 그 민주노동당 내부의 소위 이석기 계열이죠. 이런 분들의
그 정치적 행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들 눈에는 우리가 같은 편으로 보인다. 그때의 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왜곡된 선거 제도 속에서 크게 보아서 양당제의 한쪽 축, 어쨌거나 투표만 하면 40% 이상의 지지는 꼭 가지고 가는 한나라당 축, 새누리당 축, 이쪽 축에서 그 민주노동당과 더민주당, 통합진보당과 참여당 이런 거 구별 안 해요. 정의당 이런 거 구별 안 해요. 구별 안 하고 너희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얘는 분홍색이고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연핑크고 얘는 사실은 알고 보면 노랑이고 그럼 저쪽 편에서는 그러는 거죠. 어쨌든 니네들은 보통 빨간 계열 아니야. 그럼 아니 우리는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자 이런 프레임을 어떻게 깨는 것이 좋을까가 참 지금 굉장히 심각한 관건인데요. 예, 그를 위해서 종북이라고 하는 말의 역사를 좀 더 잘 알아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적어도 87년 이전까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서로 내부의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쪽 축이었다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언제부터 북한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북한의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자, 이거는 87년 6월 항쟁 이후라고 딱 분질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냉전이 종식되고 90년대 초반이 90년대 초반에요.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어요. 이게 91년도죠. 그리고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었어요. 갑자기 72년 7.4 공동성명 때 한때 반짝 뭔가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아웅산 사태도 일어나고 칼 8.58기 사건도 있었고요. 온갖 종류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북한은 또다시 적이었죠. 그랬다가 87년 이후에 북한이 어쩌면 동포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분단 체제의 한 축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유엔에 동시가입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까지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의 헌법도 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하나의 제대로 된 국가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은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에 남한과 나란히 가입해 있는 같은 유엔 회원국이에요. 참 크나큰 모순이죠. 이러한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가 사실 우리의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남북 합의서에 의거해서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14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1년의 남북 관계들이 진행되었죠. 그 김영삼 대통령도 변덕만 좀 안 부렸어도 그래가지고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하던 것이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면서 갑자기 냉전적인 사고대로 호라락 돌아갔어요. 참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후계자였던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더라면 어쩌면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어부질이라고 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오랫동안 제야에 있으면서 노력해왔던 통일담론을 정상회담 반번으로 김영삼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김영삼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김대중을 선택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리고 굉장히 북핵 문제 등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도 14정상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남북 의정세에 의거해서 어떻게 서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참 꿈 같은 짓들을 했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91년부터 적어도 2007년까지의 시기는 짧은 시기는 아니에요. 17, 8년 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서로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하다못해서 금강산이라든가 개성 같은 데를 다녀온 국민의 숫자도, 북한을 다녀온 국민의 숫자도 연인원이 거의 100만 단위로 가고 있고요. 옛날 냉전시대 때 북한에는 뿔 달린 괴물이 살아라고 말을 하면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즐비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노태우 정부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와 교류 정책을 썼다는 것,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은 진짜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 노태우 정권의 대북 정책은 스케일도 컸어요.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고 러시아하고도 수교하고요. 러시아로 진출하는 거 중국하고도 하자 그러고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노태우의 북방 정책은 그때까지의 우리의 상상을 확 뒤집어 엎는 공산권과의 접촉이었습니다. 비록 이 나라들이 이 체제 전환을 이루었다라고는 하나,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는 일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일사후퇴를 초래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을 우리 이 전쟁에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직접 싸웠던 그런 나라예요. 북한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중국 여행은 잘 가시거든요. 굉장히 이율배반 아닌가요? 실제로 중공군이 우리 남한 사람들을 북한군 못지않게 죽였는데요. 뭔가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웃기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때부터 이 육공 정부가 화해와 교류 협력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야말로 북한 해군 무드가 막 펼쳐졌죠. 저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참 자주 얘기하는 장면인데, 제가 석사 논문을 정지용으로 썼거든요. 처음에 이제 정지용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썼는데 무슨 석사 논문이 그러냐면 비판을 받고서는 정지용의 첫 번째 시집, 정지용 시집만을 가지고 정지용의 세계관 연구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신학적인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요. 단지 정지용의 일제시대에 대한 논문이죠. 일제시대의,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논문을 쓰는데도요, 자료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데다가, 아이고, 참, 안기부에서, 저를 주목을 막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1980년대라고 하는 시절이. 제가 1984년도인가 봅니다. 1984년도에 논문을 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교회사 연구소라는 데를 들렀어요. 정지용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사 연구소에 정지용의 자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가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그 잡지의, 주필 노릇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자료를 구하러 갔더니 거기에 정지용 연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연구소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정지용이 산책이라기보다 항상 걸어 다녔던 길을 따라서 지금 서울역 뒤에 있는 중림동, 약현성당이라고도 부르는 중림동 성당까지 가보고 또 걸어서 정지용이 맨날 들렀던 찻집을 찾아서 명동까지 또 걸어가가지고서는 사보이 호텔에서 둘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정지용 얘기를 신나게 하는데, 하느라고 기차 시간, 표 사놓은 시간이 다 된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동동 부르니까, 이 친구가 잠깐만 이러더니 차를 한 대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연락이 뛰어갔더니 세상에 기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1분인가 2분 정도 지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영문입니까 하고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 친구를 졸졸 따라다니던 안기부 직원한테 부탁해갖고 기차 잡은 거예요. 아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아리송한 그런 이야기인데, 단지 정지용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기부 직원이 배치가 됐어요, 배당이.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지용은 실제로는 북한으로 넘어갔던 사람이 아니었고 6.25 전쟁통에 잡혀갔던 딸려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북한으로 넘어갔던 문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놓고 있었어요. 연구 못하게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갔다가 정말 우연히 대학교 3학년 때 그 한광옥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였어요. 이분이 가르치던 현대문학사론인가 현대시사론인가 뭐 그런 과목에서 정지용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이랬던 이 문인들이 실제로 북한으로 자기가 이렇게 완전 월북한 사람들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월북인지 납북인지 아리송한 문인들은 이때 다 해금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북한 소설들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다. 출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함강의 문학사 같은 것들이 남한에서 인쇄되어서 이렇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도 이 89년, 90년 이때부터고요. 예, 굉장한 해군 무드가 있었죠. 이러다가 보니까 북한이요. 예, 이제는 상업적인 말하자면 상품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팔렸거든요. 많이 팔리니까 재미도 있기도 하고 사실 재미보다는 흥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 소설 같은 거 흥미로우니까 처음에 내놨던 것들은 불티나게 팔리고요. 자, 이러면서 90년대 초반부터는 대중문화적 담론 소비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이때 이제 이 90년대 초반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19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데 어떤 간극이 있는가 하면 90년대 후반부터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운동이 언론 운동이잖아요. 지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바로 그러한 언론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건데 왜 언론 운동이냐? 적어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권력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군부를 등에 업은 정부 당국이 폭력적인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 이것이 차츰차츰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장소가 전에는 국가 권력이 미디어를 장악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퍼뜨렸어요. 근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고삐가 풀리고 자유가 생긴 미디어 그 자체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주체이자 매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거. 이미 가진 자들이고 이미 권력의 맛을 실컷 보았고 이미 세습되고 있었던 권력들의 인맥으로 탄탄하게 묶여져 있었던 이러한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제사의 권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 90년대 초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90년대 초반에 이 언론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이 무지 장사가 잘 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흡사 지금 조중동 종편들이 중앙일보는 빼고 종편들이 북한 없이는 먹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때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정보들이 굉장히 왜곡된 정보들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등에 업고 상품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종북이라는 말은 없었던 거죠. 자, 신청곡도 한 곡 듣겠습니다. 로니님께서 클론의 내 사랑 송이를 신청해 주셨고 소소님께서 김용우의 임진강 신청해 주셨는데 네, 로니님 신청곡을 제가 여러 번 자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네, 김용우의 임진강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로니님? 네, 김용우가 불러주었습니다. 임진강. 이게 제일동포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는데, 예. 다음에 기억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한때 반짝 북한 특수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러한 특수가 있기까지 남한만 변화한 게 아니죠. 남한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실 군사 독재가 형식적으로는 일단 물러가고요. 그리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치적 과정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상들의 씨앗이 그때 다 뿌려졌다고 스스로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독재자들이 물러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남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에도 자기 나름으로는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일단 북한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북한을 둘러싸고 있었던 외교적 환경이 급변했지요. 북한은 소위 말하는 동구권 블락입니다. 사회주의권 블락인데 사회주의권하고의 이 외교 관계와 그리고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권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러한 국가였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서 유럽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고 난 지금 와서 보면 이 동유럽의 국가들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당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공산당이 재집권한 곳들도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산당의 집권이라든가 하는 게 보다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여러 정당들이 각축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주의 독재의 나라로부터는 다들 벗어났지요. 제국 이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 같은 나라는 꼭 사회주의여서가 아니라 일당 독재하기 쉬운 또는 우상 숭배적 1인 독재를 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 푸틴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푸틴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체제를 완전히 전환을 한 거죠. 이렇게 사회주의권이 국경을 개방을 하고 체제 전환을 하고 자본주의권 국가들하고 교역을 맺고 수교를 맺고 하는 사이에 북한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체제 전환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북한하고 단교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에 밀어닥친 가장 큰 충격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수입해오는 원자재의 비용을 달러로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통용화폐가 달러로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심지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도 북한이 무역을 하려면 달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하고 지하자원, 원자재, 지하자원하고 또 이 석유를 서로 맞바꾸는 그러한 형식의 무역 형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어쨌거나 간에 북한이 무지무지하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칼 858기 사건과 그 이전의 아웅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달러를 벌어들일 때가 거의 전무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북한이 위조 지폐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아편 밀수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서방의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범죄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자, 그랬던 범죄적인 이유를 국가 단위로 저지르게 되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북한이 석유와 식량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였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80년대 후반의 북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급변 사태에 이어가지고 김일성이 죽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북한에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북한은 지형적으로 볼 때 식량 부족 지역이에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 분단되기 이전에도 전라도에서 생산한 곡식을
함경도로 가지고 가고 함경도의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라도로 가지고 오고 하는 식으로 우리 한반도 내부에서 자원들이 서로 돌고 돌면서 북쪽 지역의 식량 부족 사태를 남쪽이 생산한 식량으로 보충해주고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함경도 지역은 조선시대부터도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 전라도 지역은 우리 한반도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쌀 생산이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왜 그 군산 항구가 유명한 미곡을 쌀을 실어 나르던 그런 그 항구였는데 이 쌀을 어디로 실어 나르느냐? 조선시대에는 이걸 마포로 가지고 갑니다. 마포나루로. 예, 그래가지고 마포나루에서부터 진상을 하고 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는 여기에서 쌀의 수탈이 이루어졌죠. 어떤 정신 나간 뉴라이트 학자가 쌀의 수출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조선과 일본 사이의 쌀의 수출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 내선 일체라며 같은 나라끼리 무슨 수출입니까? 자, 그 언어 속에는 조선은 일본은 식민지, 즉 다른 나라였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식민지에서 식민 종주국으로 쌀을 빼앗기는 것이 수출이 되려면 적어도 쌀값을 수출하는 쪽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엄청나게 싼 값에 뺏어가는 걸 어떻게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라고 불러요. 정말 뉴라이트 학자는 태어나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도 머릿속은 정말 일본 놈인, 자기들 말로는 국제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엄청나게 질이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갑자기 어떤 학자를 욕을 해버렸는데, 여하튼 이렇게 원래 타고나기를 쌀이 아니라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석유가 엄청나게 필요한 그러한 곳이 북한이었어요. 왜 석유가 필요하냐? 비료가 있어야 돼요. 땅이 워낙 나쁘니까 계속해서 여기다가 생산을 하려 그러면 계속 인공 비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놈의 비료가 석유 없이는 생산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예 농사 자체가 워낙 험지에서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가 아니라 기계로 많이 지었습니다. 기계화 영농을 많이 했는데요. 이 농기계를 작동하려고 해도 석유가 필요해요. 근데 석유가 수입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 때문에. 한번 보세요. 타고난 식량난에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석유가 부족하죠. 기본적으로 나라의 그걸 돌릴 수 있는 석유가 부족하죠. 이러한 상황에 천재지변까지 났어요. 어떻게 안 굶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북한에 많은 고난이 밀어닥치고 그거를 북한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일설에 의하면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대체로 요즘 나오는 통계를 보면 한 35만에서 40만? 그래도 그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함경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기 때문에 정말 10집 건너서 한 집에는 시체가 있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한 30명 중에 한 명은 꼭 죽었다. 이런 말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 지역 전체가 몰살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겪고 북한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한에 대해서 무슨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니죠. 적어도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외부의 문화의 유입이 많아지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햇볕 정책 아닙니까? 햇볕 정책을 쓰던 시기에 사실 북한이 어느 정도 개방되고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명박 이후에는 도로아미 타불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 남한 내부의 자세에서 지금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뭔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취했던 정책,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들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예, 그러한 결과,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종북이라는 말로서 눈여겨보아야 될 우리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당장 한 가지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기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이제 실마리로 풀어놓고 가자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북한이 굉장히 상황이 나빠지고 많이 굶어 죽고 탈북자가 생기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자, 남북한이 이제야말로 평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때 북한에 틀림없이 쿠데타 같은 소위 급변 사태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기다려서 완전 무너질 때까지 있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내부 분열이 벌써 우리 내부에 일어났어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똑같은 북한의 고난을 보고서도 우리의 대응 방식도 굉장히 다르게 다가가는 거죠. 예,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의 인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이게 1번입니다. 사람의 인권 가운데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인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폭력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또 절반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 그 북한의 독재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그 북한의 인권이라는 말로 그 북한의 자유, 북한의 독재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킬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일수록 우리 내부의 독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라는, 한마디로 분열된 자아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는 해도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이래서 똑같은 북한의 고난 상태를 보고서도 밥 먹여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과 저 사람들을 굶게 만드는 저 김정일 그 일가, 소위 그 백두혈족 일가를 걷어내는 것이 북한 인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분열 상태가 남한에 굉장히 널리, 이제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북한에 관해서는 다들 자기 나름의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왜곡되고 편견에 가득 찬, 서로 그런 것에 가득 찬 식견을 가지고 바로 그 북한 때문에 서로 적대할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언어가 종북이라는 언어죠.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수, 당장 망해야 될 원수, 때려 죽여야 될 원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쟁하고 평화공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은 북한을 정말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관계없이, 싫어해도 평화공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이 북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모조리 종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참 이 끔찍하고 저렴한 이 사고방식이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수준 이하의 국가가 되어서 이 그야말로 야만 국가가 되어서 망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꼴통 IT님 말씀처럼 전쟁의 민족사적 아픔이 결코 공포 마케팅이 잘 먹히는 환경을 만들기 아닐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80% 훨씬 넘어요. 예, 그런데도 이 공포 마케팅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인을 위한 나라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되게 비극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청곡을 하나 더 틀어드릴 여유가 없네요. 없어서 오늘 못 다 들려드릴 곡은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경우의 그 엽새 시그널 틀어놓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증오와 멸시의 정치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너무 횡행하고 있고 예, 거기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일 때 우리는 여전히 분할 통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혜경의 그 엽세.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